몇 번? 149번까지 했죠. 140번 1번. 141번은 운영 중에서 가장 지배적 갈등 내용은 무엇인가? 운영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요거는 사실 요거는 딱 답이 하나라고 볼 수는 없고, 우선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억압당하는 궁녀들의 심리적 갈등이 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개인은 운영이겠죠. 운영과 개인과 사회, 이때 사회는 뭐였습니까? 궁중제도 맞지? 궁녀를 비롯한 사회의 갈등일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42번은) 궁의 담이 상징하는 그러니까 궁궐의 담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 또한 두 가지 정도. 하나는 이 두 운영과 김진사 둘의 사랑을 가로막는 현실적 장벽이자, 맞죠? 사랑을 가로막는 현실적 장벽이자 또 뭡니까? 사회적인 제약을 상징하기도 하겠죠. 사랑을 가로막는 현실적 장벽 또는 사회적 제약. 그 다음 143번 복이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한시이다. 소설과 같은 산문 속에 한시를 삽입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 그러니까 고전소설, 우리나라 고전소설에는 이렇게 한시, 시가 삽입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다 보면, 그리고 김생은 취하여 운영의 몸에 기대어 시한수를 읊었다. 아마도 이거는 김생과 운영이 이제 몰래 만나서, 맞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어떤 장면인 것 같은데, 거기서 김생이 시를 읊습니다. 꽃 떨어진 궁중에 연작이 날고. 연작은 뭡니까? 연작은 연은 제비 연자고 작은 참새 작자입니다. 그래서 제비와 참새가 납니다. 봄빛은 얘와 같건만, 옛날 같다 이거죠. 봄빛은 주인은 강고 높구나. 요거는 여러분들 선생님 잘못 얘기했다. 김생과 운영이 살아있을 때 그때 맞죠?가 아니고 요거 이제 이 김생과 운영이 유영에게 맞죠? 유영에게 자신들의 어떤 이야기를 한 뒤에 그때 그 다음 이제 시를 이제 같이 유영과 같이 술을 마시고 시를 읊는 겁니다. 이 주인을 강도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화성 맞죠? 이 뭐고? 이거 궁궐 이름 뭐였지? 궁궐 이름이 화성궁이었나? 아니죠? 뭐였지? 수성궁. 화성이 아니고 수성이네요. 수성궁에 맞죠? 수성궁 터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이제 이렇게 맞죠? 시를 읊는 거죠. 그러니까 궁중은 여기서 주인이 강도했다고 해서 이제 수성궁의 주인인 안평대군 지금은 없죠. 중천에 소순다는 차기만 한데 아직 푸른 이수는 우위를 적시지 않았네. 운영이 받아서 읊었다. 그러니까 김생이 이렇게 한 수를 읊으니까 그냥 운영이 받아서 읊죠. 고궁의 고운 꽃은 봄빛을 서띄고 천년만년 우리 상한 꿈마다 찾아오네. 오늘 저녁 얘와 놀면 예전치 찾아보니 막을 수 없는 슬픈 눈물은 수건 적시네 하면서 이렇게 해서 뭡니까? 이 김생과 운영이 먼저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그 어떤 사랑했던 이야기를 한 다음에 각자 자신의 그건 뭡니까? 감정을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도 말해야 되겠다. 이거 뭡니까? 이거는 인물들의 내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삽입된 시의 의미 맞죠? 그런 기능은 가장 1차적인 건 뭐겠습니까? 인물들의 어떤 심리, 요 장면에서의 심리를 맞죠? 시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죠. 아니면 작품의 분위기를 맞죠? 표현하는가. 인물의 심리나 작품의 분위기를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어떤 그런 기능을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뒤에 144번부터 144번은 4번입니다. 145번은 5번이고요. 146번은 2번입니다. 147번은 서사문학은 같은 이야기라도 서술자에 따라 전달 효과가 달라진다. 윗글의 시점을 고려하여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쓰고 그 효과를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번 주에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고전 소설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는데 이거는 이야기의 구조상 맞죠. 마지막 안 이야기는 유영이라는 선비에게 김진사와 운영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서술 방식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뭡니까? 어떤 효과가 있죠? 요정식보다 인물의 감정을 맞죠. 더 절실하게 드러낼 수 있죠. 맞지? 내가 직접 얘기하는 거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사실 주인공이 어떤 그 사건 장면에서의 감정을 더 맞죠. 자기가 직접 얘기하니까 더 절실하게 드러낼 수 있다. 그것이 효과입니다. 148번은 2번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 요거는 이제 저번 주 수업에서 다 읽지 않았지만 요거는 읽어보면 이제 무녀와 이제 김생이 무녀와 있었던 사건을 얘기한 겁니다. 149번은 2번. 150번은 3번. 151번 2번. 152번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꽃입니다. 153번 5번. 154번 3번. 155번 1번. 156번 4번. 157번 5번. 158번 5번. 159번 1번. 160번 2번입니다. 161번은 가는 위 글에 대한 비평이고 나를 통해 가가 어떤 방법을 비평하는가. 지금 나를 먼저 보면 나는 뭡니까? 문학작품 비평 관점 4가지를 설명하고 있죠. 크게는 내재적, 외재적 관점이고 다시 내재적 관점은 작품의 내적 요소에 국한하여 비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품 안에 있는 요소만 갖고 얘기하는 거고 이에 반해 외재적 방법은 작품을 비평함에 있어서 작품 자체만 비평하는 게 아니라 작품의 내용을 작품의 외적 요소, 작가, 시대, 현실, 독자와 연관지어 비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는 뭐냐? 이 시는 나 자신을 둘러싼 인식론적 세계를 성찰하고 탐구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 삶의 새로운 주제에 대해 고민해 보게 되었다. 뭐 어려운 말 쓰지 말고 그건 뭡니까? 이거는 독자죠. 독자가 작품에 대해서 어떤 것을 얻었는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외재적 관점, 외재적 방법을 취하면서 독자와 연관지어서 비판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독자와 연관지어서 작품을 비판하고 있다. 여기 없는 거지만 영어를 넣으면 뭔가 효용론적 관점이겠죠. 효용론적 관점. 됐나? 162번은 윗글의 화자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바가 담긴 시어를 2개 찾아 쓰고 이를 바탕으로 화자의 궁극적 소망은 무엇인가? 162번 궁극적으로 바라는 바가 담긴 시어 뭡니까? 무엇과 눈짓이겠죠. 무엇이 되고 싶다, 눈짓이 되고 싶다. 한다는 뭡니까? 이것을 통해서 화자의 궁극적 소망은 뭡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 상호 주체적인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러니까 몇 년이고 4년에 맞죠. 우리는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눈짓이 되고 싶다. 무엇과 눈짓이 그런 궁극적 소망이겠죠. 163번은 몸짓은 뭐다? 의미 없는 존재. 이거 꽃은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그다음 가는 길 164번은 4번, 165번 4번, 166번 5번, 167번 3번, 168번 2번, 169번 3번, 170번 2번입니다. 넘기면 자 A가 보기를 바꾸어 표현한 것이라 할 때 A와 같이 표현한 이유입니다. A 부분이 뭐다 하면 뭐냐면 그 앞에 A가 1년이죠. 그립다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난 수업에 얘기했지만 A 원래 시가 뭐다? 말을 할까 하니를 맞죠? 이렇게 행간걸침을 했죠. 그러니까 근데 171번에 보기는 행간걸침을 하지 않는 겁니다. 맞지? 그러면 행간걸침을 한 이유는 뭐냐? 줘볼까? 그러니까 행간걸침은 행간걸침을 사용하여 망설이는 화자의 안타까운 심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제죠. 그러니까 말을 할까 하고 하니 사이를 한간걸침해서 말을 할까 하니, 그러니까 말을 할까 한 다음에 그것을 망설이고 고민하는 맞죠? 하자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이렇게. (172번) 강문의 시적 기능은 이것도 뭐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하자의 어떤 심리를 더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뭐 부각시킨다 이런 말 쓰는다. 그러니까 어떤 뭐고 객관적 상감으로서의 기능을 쓰면 되겠죠. (173번은) 이 시의 1년을 1행이 아닌 3행을 나누어 구성하는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1행에 쓸 수 있는 것을 왜 3행을 나누었냐? 나눠서 왜 됐습니까? 시행기가 짧아졌죠, 맞지? 짧아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호흡은 길어졌죠, 맞죠? 그래서 어떤 망설임의 심리를 더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이겁니다. 이거는 저번 주에 필기했죠, 그러니까 맞죠? 1, 2년은 짧은 시행 느린 호흡으로서 맞죠? 하자의 망설임 기들을 더 잘 드러내고 있다. 그걸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년을 1행이 아닌 3행을 나눠 쓴 것은 결국 시행을 짧게 썼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물 안 가져왔네. 질문할 거 찾아보세요. 체크하면서 물. 질문하세요. 질문. 번호 얘기하세요. 없나?
테스트도 성적이 평소보다 좋지만 과제도 여기 숙제 문제도 쉽게 풀었나? 응, 149번에 2번 선택지가 답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2번은 요걸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속 등장인물이 사건의 전말을 전지적으로 사실 여러분들 일반적인 소설 작품에서 이렇게 2번 같은 게 있으면 이거는 맞죠? 이거는 성립이 안 되지. 왜냐면 전지적인 서술은 뭐다? 사건 속 등장인물이 아니고 뭐다? 작품 사건 바깥 맞죠? 이야기 바깥의 서술자가 3인칭 서술자가 할 수 있는 거죠. 맞잖아. 안 이상했나?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그게 없었나? 그럼 이게 2번이 왜 근데 답입니까? 사건 속 등장인물이 사건의 전말을 전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거 원래 다른 작품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맞지?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왜 2번은 왜 요 작품은 2번이 맞습니까? 아무도 대답 못하면 이거는 지금 상호 대답할래? 상호 웃었네 지금. 그런 수준 적인 질문하고 있네. 이렇게 상호 얘기해봐. 왜 2번이 답이 될 수 있는데? 이거 환몽구조야. 환몽구조. 뭐 환몽구조 뭐 상관이? 뭐 외화 내화 나눠져 있어가지고 내화에 해당하는 주인공이 서술하는 거 아니에요? 내화에 해당하는 서술 그건 아닙니다. 내화에 해당하는 그만 말하는 거죠. 만약 선생님이 만약 여러분들한테 내가 어렸을 때 겪은 얘기를 내가 한다 그러면 내화 외화제 그러면 나는 내가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전지적 소설자 될 수 있나? 내가 어린 시절 때 뭐 내가 겪었던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걸 다 그러면 거기 그 사건에 관련했던 인물들 내면 내가 다 아는 상태에 얘기할 수 있습니까? 뭐잖아. 맞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화 외화의 어떤 그리고 한문구조는 내화 외화는 액자 구조고요. 알죠? 한문구조는 꿈과 현실 이거 요거고 맞죠? 섞였다. 물론 뭐 따집니까? 다 알아듣면 되지. 난 알아듣는데 뭐고 시험에서는 맞죠? 그걸 정확하게 써줘야 됩니다. 서술형 문제에서 그렇게 쓰면 그건 틀린 거죠. 자 상호는 또 역시 실패. 아까 부정행위에 의해서 지금 2연패. 여러분들 또 단선 얘기해 보세요. 왜 2번이 맞습니까? 지금 2번 다 맞췄는 거야. 근데 왜 지금 지금에도 상호가 우선 얘기는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화를 얘기하기 때문입니까? 근데 내화라고 해서 무조건 전지적인 거 아닙니다. 그래 근이 얘기해 볼까? 얘기하고 싶었지. 없나? 우석이 틀렸어. 방금 니 끈 거 아이가? 네. 지금 나서 빨리 꺼야지. 그거 보고. 틀렸어. 니 몇 번 했는데? 저요? 너 지금 다 지금 다 정하는 거 같은데. 네. 3번 3번은 왜 틀렸는데? 네? 3번이 왜 틀렸는데? 3번이요? 3번 틀렸다며. 그럼 3번 왜 틀렸는지 네가 이해를 해야 질문이 없는 거니까. 네? 3번이 3번이 답이 아니잖아. 적절하지 않잖아. 왜 적절하지 않습니까? 네? 예? 여러분들 지금 위에 있는 부분은 저번 수업도 안 했지만 이거는 지금 자 우선은 이건 가만 상호 말대로 이건 내하 어느 부분입니까? 내하 중에서 가장 안에 내하죠 맞죠? 자 이제 그만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할게요. 운영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 개의 내화가 있잖아요. 이렇게 맞죠? 삼중구조 아닙니까? 가장 바깥에는 유형이 맞죠. 수영에서 술 먹는 현실. 꿈을 꿔서 안에서 뭐다? 안에서 운영과 비밀사를 만나는 요 첫 번째 내화. 다시 운영과 비밀사가 우리가 얘기해 줄게 하면서 자기들 상전에 얘기하는 두 번째 내화제. 그러면 지금 무녀 만나는 여기는 요 중에 어느 이야기입니까? 제일 안에 있는 요 내화제 맞죠? 이 내화의 주인공도 설자가 들어가 이제 운영과 비밀사제 맞죠? 우선 3번은 왜 틀렸냐? 운영과 비밀사가 교대가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같이가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그럼 둘이가 함께 얘기하는 구조지 바뀐다고. 왜냐면 그냥 설자가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3번의 맞아가 뭐냐면 운영이 먼저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좀 내 말 너무 많이 했다. 니 좀 해라 하면서 이 김상이 이렇게 해야 이게 서술자가 교체되는 거죠. 교대가 하는 거죠. 맞죠? 근데 그런 구조가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3번 아니고. 그러면 이제 2번은 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인물들은 뭡니까? 서술자의 인물들이 맞죠? 지금 이미 죽었지. 죽어서 이미 뭡니까? 자신들 생전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얘기 못 하겠지. 죽었으니까 죽은 어떤 사람이니까 이미 다 아는 겁니다. 알죠? 그러니까 이건 특별한 어떤 인식 조절자죠. 맞죠? 알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자신 생전에 얘기를 하니까 전지적인 시점을 갖출 수 있는 겁니다. 여기도 만약 죽었다. 종교 유사민정씨 종교 없나? 조금도 없나? 죽으면 사후세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노? 죽으면 그냥 끝이가 아니면 뭔가 있나? 각자 자기 생각 다 얘기하면 너무 그렇고. 그럼 만약 사후세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딱 죽었어. 근데 여기 어디지? 그러면 그 상태에서 뭡니까? 자기 인생을 그냥 내가 본 경험만 아는 게 아니고 다 아는 상태라는 겁니다. 맞죠? 이 소설에서 얘기하는 거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생전에 운영이 뭐였던 것도 다 아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지적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다시 얘기하면 죽은 사람이 자신의 살아있을 때 인생을 얘기하기 때문에 전지적으로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운영전이 특이한 경우지 원래는 그렇지 않죠. 원래는 그러니까 작품 바깥의 서술자가 맞죠. 전지적인 어떤 시점으로서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질문이 없길래 내가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작품은 75쪽 성석재 작가의 황만근이 이렇게 말했다. 이 작품은 수업 고일제 됐습니까? 네. 이게 천재박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학교가 두 개니까 천재박 그러면 누구? 그래서 이 세 명이 같은 학교잖아, 맞지? 네. 성윤이하고 거기도 이거 안 했나 아마 처음 보나? 방과후에서 했었어요. 방과후에서 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냥 문집 사갖고 한 겁니까? 자 봅시다. 그럼 이거는 필기부터 할게요. 이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내용 알죠? 그러니까 네. 필기부터 합시다. 뭐죠? 명절 연휴 중후군이가 왜 다 했지? 매기 없노? 오늘 학교 가 어차피 근데 여러분들 맞지? 다 방학이잖아. 오늘 학교 가서 없지? 학교 그러니까 방학 때 이렇게 설날 연휴 이런 거는 어차피 방학이니까 별로 연휴 느낌이 없죠, 여러분들. 그냥 어차피 그 전에도 놀고 있었고 위에 노니까 노는 거잖아, 맞지? 다음 주 학교 가요. 다음 주 학교 가요. 다음 주 학교 왜 가는데? 봄방학이야? 올해요. 그러니까 겨울방학 끝나고 이제 봄방학 하려고 일주일 하는 거니까 맞지? 그래서 싫다 말이가. 네. 자퇴해라. 그것도 지금 자퇴하지 뭐 어쩌겠습니까? 방학 한 몇 주 놀고도 일주일 안 오도 싫으면 자퇴해야지. 홈스쿨링 하지. 나하고 수업하지. 자퇴하려면 어차피 일주일 학교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인데? 설교하는데요. 자퇴하려는 거죠. 할 마음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안 한다.
그렇지. 모든 어떤 그런 큰 선택하려면 원래 그런 게 있잖아. 뭐고? 그럼 뭐 조정 기간이 얼마나? 원래 그 뭐고 이혼할 때도 4주간 그거 있잖아, 맞죠? 이혼도 그런데 파트도 그렇게 해야지. 인생에서도 큰 결정, 그게 자는 거야 이제. 그냥 자는데. 자, 물 좀 마실래? 물또 넣었네. 물 마실래? 그래서 아빠 하셔서 아니 얼굴 풀었던데. 물더 달라. 알았지? 자, 항만근 항만근 like this. 맞죠? 항만근은 건방 like this. like this. 맞잖아. 항만근 like this. 이렇게 말했다. 말했다는 뭐지? 항만근 said like this. 이러면 되는 건가? 네. 어? 네. 네가 더 멋있게 영작해봐라.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항만근 said like this. 아이가? 이 정도면 되는 거 아이가? 완벽하나? 외국인 단어 먹겠나? 네. 그래? 자, 이 작품 배경이 언제입니까? 아시는 분? 1900 80 90 90년대 후반. 딱 여러분들 사실 여기 IMF. 작품 중간에 보면 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만근이 죽고 나서 민씨가 마지막에 맞죠? 그 묘비명을 쓰지. 쓸 때 보면 마지막에 연도가 나옵니다. 여기 좀 지문에 있습니다. 거기 76쪽 보세요. 76쪽 맨 밑에서 셋째 줄 단기. 근데 단기 4330년 돼 있죠, 맞죠? 이거 잠깐 얘기해볼까 재미로. 단기 4330년입니다. 단기라는 것은 근데 요즘은 안 쓰죠. 네. 단기가 뭐잖아, 단기 이게. 당군 때부터 되는 거 아니에요? 단군 할아버지 기준입니다. 단군이 고조선을 세우는 거 기준에서 그 연도입니다. 쌤이 초등학교 때는 신문에 보면 단기하고 서기가 다 있었어요. 알죠? 단기 서기. 그래서 있어봐. 단기에서 단기 빼기 2333이 서기입니다. 알죠? 네. 서기는 뭡니까? 서기는 뭐고 이건 뭐 기준이고? 기원. 기원절 때 그 서기 때 그 서기는 뭔데 뭐 기준인데? 예수 주. 예수 탄생이죠, 맞죠? 예수 죽었을 때. 탄생. 탄생이 아니야? 금방 탄생했나? 애프터 크리스천 아니에요? 애프터 크리스천. 센츄리가 크리스찬이야. 아. 크리스트. 자, 한번 가보시죠. 한번 빼보세요. 단기에서, 그러니까 요즘은 단기를 거의 안 쓰기 때문에 내년은 종이 신문 보면 위에 단기 서기 다 있었습니다. 1997. 그랬습니까? 1997이 IF 터졌을 때죠. 네. IF 터졌을 때. 쌤은 이때가 18살. 그러니까 고2였습니다. 딱 염두를 하게 된 거죠. 고2. IMF. 아니요. IMF 자체는 이제 알다시피 국가 부채를 못 갚아서 IMF가 여러분들 사실 IMF는 하나의 그 현상을 이루는 말이 아니고 뭡니까? 국제기구죠. 네. 뭐 약자고? 국제통화기금. 오 잠겼네. 인터내셔널 모바일. M이 뭐라고? 모바일. 모바일이라고. 통화인데 뭐 그냥 머니 아닌가? 머니. 통화가 머니인가? 그냥 머니 하면 되나? 머니 플로우 머니 플로우. 그래? F는?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 이거 화장품인가 이거? 그것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국제통화기금이 맞죠? 이렇게 국가 부채 상황을 겪는 나라에 돈을 빌려주죠. 근데 돈을만 빌려주고 하면 맞죠? 좋겠지만 그냥 뭡니까? 야, 너가 임마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너 돈 빌려줬으니까 살려줬으니까 이제 우리 시킨 대로 해라. 너는 지금 우리 어떤 이 세계 경제 질서에 안 맞아 하면서 뭡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권고 사항을 줍니다. 그걸 안 지키면 뭡니까? 돈 안 빌려주죠, 맞죠? 그래서 돈을 빌려주면서 맞죠? 그렇게 해서 대표적인 게 뭐냐? 그거죠. 뭐지? 뭐렇게 되나? 노동의 유연화, 맞지? 쉽게 하면 쉽게 자르고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그리고 비정규직이 많아지는 그런 문화가 그때 생겼죠. 알겠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개방. 쌤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이전에 해갖고 뭐냐면 이제 그겁니다. 그 전까지니까 이것도 이렇게 뭐 쌀뿐만 아니고 모든 농산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에서 나는 것들 다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만 먹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아주 엄격하게 통제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지금 뭡니까? 지금은 뭐 어디서든 다 들어오지. 그게 가능했던 것도 역시 이 IMF 전후에서 그렇게 농산물 이런 거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당시에는 누가 가장 그러면 그 반대했겠노? 전대없고. 웃겼으니까 봐준 거 같아. 웃고 있죠? 뭡니까? 성은 지금 욕하고 있죠, 번째. 지금 소설이 이거라서 지금 항만 코스프 하는 건가? 알겠습니다. 홍성대원군. 이 아니고 농민 되지, 맞죠? 우리 외아들 농민이 되지 뭐. 무슨 희화시켰다. 농민들이 맞죠? 그 당시에 진짜 막 시위도 아주 많이 했고 뭐 막 분신도 하고 했습니다. 쌤 기억에. 그래서 우루과이 라운드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 것도 여기서 배우지 맞죠? 우루과이 라운드가 그런 거예요. 개방하는 그 뭐. 그래서 뭐 쌤들 저게 근데 이 이후에 그게 되고 전에도 근데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농촌이 이제 그런 어떤 세계 경제 어떤 개방, 세계 경제에 대한 개방, 어떤 의미로 좀 더 세계 경제 질서에 영향을 받는 시기였죠. 필기 좀 하고 볼까. 그다음 여러분들 그래서 뭐냐 형식은 이 작품 보면 시점 왜 되나? 시점 쭉 보세요. 보면 라인은 없나 여기? 없어요. 없죠. 나는 없는데 근데 나는 없습니다. 없고 이 작품도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봐야 되는데 근데 1인칭 같이 나는 없지만 특정 인물의 시선을 통해서 맞지 나머지 인물들을 이렇게 보는 그런 특성이 좀 있죠. 그게 누굽니까? 민씨는 안 나죠. 민씨는 누구죠, 여러분들? 민씨는 시험이 귀농인이죠. 귀농인. 원래 도시에 살다가 이렇게 농촌에 귀농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 마을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시선을 줄 수 있다? 객관적 시선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민씨의 시선을 통해서 황만근이라는 요 주인공 인물의 그러니까 이 생애를 우리가 추적할 수 있다. 황만근은 마을의 꾸준한 일을 도맡아 하면서 하면서도 근데 뭡니까? 마을 사람들한테는 와 아주 훌륭한 우리 만근이군 이렇게 인정받습니까? 아니요. 뭡니까? 상호같이 바보라고 무시받는 거 맞죠? 네. 90년대 흥신대문이다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무시당합니다. 바보는 무시당한다. 하지만 뭡니까?
항만군이 단순히 진짜 근데 진짜 항만군이 뭔가 조금 그런 어떤 사회적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들 맞죠? 여기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되지만 동네 바보 같은 느낌이죠. 하지만 뭡니까? 항만군은 단순히 그런 인물이 아니고 어떤 현대인에게 맞죠? 우리 현대인이 갖추고 있지 않은 현대인에게 결핍된 어떤 자세, 관용과 배려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소설 중간중간에 맞죠?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만약 민씨가 아닌 다른 마을 구성원 누군가의 눈을 본다 뭡니까? 이런 부분이 잘 조금 안 드러나겠죠. 근데 민씨와 같은 외부에서 온 외부인의 시선을 봤기 때문에 항만군의 생애가 뭐죠?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뭡니까? 이런 어떤 형식을 취해서 결국 황만근과 맞죠? 마을 사람들이 맞지? 나머지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를 대조적으로 대처하는 대조적으로. 그래서 뭡니까? 주제 의식을 부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항만근은 어떤 인물형이고 마을 사람은 어떤 인물인지 한번 정리해 보면 항만근은 맞죠? 이타적이고 거의 다 보이죠? 자기 희생적입니다. 글씨 이런 이타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인물은 어떤 사상을 기반한다. 공동체주의. 이를 중시하는 전통사회의 인물 중이죠. 전근대적 사회, 전통사회 인물 중입니다. 그에 비해서 나머지 마을 사람들은 뭡니까? 사실 항만근이나 마을 사람들 다 맞죠? 농촌, 시골 사람들이지만 맞죠? 시골이 원래 시골이면 다 이런 가지고 있는 거 아니긴 하지만 맞죠? 배경이 이제 90년대 물론 지금 2025년이지만 지금으로부터도 한 35년 정도 맞나? 근데 몇 살이야? 아닌데 90년대니까 맞죠? 그러니까 30여 년 전에는 뭡니까? 그때부터 이미 농촌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이렇게 공동체를 중시하고 전통적인 사상이 아니었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이미 자본주의가 많이 유입됐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어떤 이유를 그러니까 어찌보면 좀 이게 좀 참신한 거죠. 원래는 이런 어떤 대조적인 거라면 농촌 사람과 도시 사람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일반적인 그거보다 견해는 클리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같은 농촌 구성원, 농촌 마을의 구성원인데 이미 마을 사람들 뭡니까? 어느 정도 그런 도시 사람들 못지않게. 왜냐면 민씨 같은 도시에서 온 사람이 뭡니까? 객관적이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 어떻다? 이타적 반대 뭐고? 이기적. 자기생적이지 않고 여러분들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는 성격 뭐랍니까? 이해 사상. 오 성우. 황망은 아닌데. 여기서 뭡니까? 어떤 자본주의적인 현대 사회의 인물 유형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주제의식은 뭐겠노? 이런 맞죠? 전통 사회 공동체주의가 상실되고 현대 사회의 어떤 자본주의적인 질서가 너무 이렇게 맞죠? 널리 퍼져 있는 이런 세태를 비판하고 있는 거죠. 표기 좀 잘 되고 있나? 더 해야 되나? 하나 더 할게. 표기 그 왼쪽에 거기 공토 안 하고 작주 잘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족하면 그 왼쪽에 공토여서 왼쪽에 한쪽 아예 없잖아. 백지지 않았지. 자, 여러분들 황만근이 어디 갔다 오다가 죽었습니까? 골기 대회. 오 맞지. 그러니까 그 정식 명칭이 뭐고? 농가 부채 해결을 위한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입니다. 예. 맞죠? 예. 그러니까 요거만 그래서 농가
부채 해결을 위한 전국 노동장이 아니고 농민 총궐기대. 사실 이 대회도 맞죠, 여러분들? 농가 부채 해결을 위한 거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농촌 현실을 반영하고 있죠. 당시 농촌에는 부채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부채는 뭡니까? 한마디로 빚이죠. 그러니까 뭐 사실 지금 뭐죠? 요즘 지금 이 시대는 뭐다? 좀 이 시대는 여기 도시는 뭐 때문에 빚이 많이 생깁니까? 집 맞죠? 집을 좀 살려고 하니까 집이 너무 비싸, 맞지? 비싸서 뭐 기본 몇 억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뭐 돈 열심히 벌어도 몇 억을 한 번에 벌 수 없다. 아무리 뭐 모아도 몇 억이 안 된다. 그래서 뭡니까? 은행에 빌리죠. 빌리면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크죠. 물론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그걸 아직도 그걸 갚는 분들도 있겠죠. 당연히 맞지. 만약 1억을 빌리면 이자 4%만 해도 뭡니까? 그럼 1년에 400만 원 갚아요. 400만 원 더 갚아야 됩니다. 맞지? 그럼 400을 12 나눠보세요. 계산해보면 400 나누기 12는? 32. 대강 30만 좀 넘지. 그럼 한 달에 30만 원 내야 돼. 1억 빌리면. 은행에 1억 빌리면 한 달에 30만 원씩 이자 내야 됩니다. 30몇 만 원씩. 아직 원금 안 갚았어. 원금 더 붙이면 뭐 100만 원 이거면 되겠죠, 맞죠? 원금 1억 안 갚은 상태에서 이자만 내도 그렇게 한 달에 30몇 만 원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빚이 가계대출이 쌓이는 거죠, 맞죠? 농가에는 일어났죠. 농가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농가는 이게 이런 겁니다. 뭐냐면 마치 똑같으니까 요즘 이자가 좀 싸니까 집 살려면 지금 돈 빌리세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자 비싸집니다 이렇게 해서 맞죠? 돈 빌리 가잖아. 농가부채가 뭡니까? 농민들은 좀 더 싸게 주다 됩니다. 농민 같은 데서 맞죠? 농민들은 도시 사람들보다 이자가 좀 쌉니다. 그러니까 빌리세요. 필요하면 농기계 사려고 빌리고 땅 필요하면 빌리고 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뭡니까? 빌려서 농가 수입이 그만큼 나오면 되는데 그런데 또 수입은 많이 안 나오는 어떤 그런 구조가 뭡니까? 농가 부채 때문에 역시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그 농가 부채 빌려줄 때만 쉽게 빌려주고 갚을 때는 갚는 데는 왜 물론 뭐 맞죠? 이거 뭐 무슨 개인의 그런 맞지 선택이지만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농민들이 들고 올렸다. 이거는 농촌의 어떤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소재죠, 이것도. 근데 여기 뭡니까? 황망군이 뭐 타합니까? 경기. 경운기 맞죠? 경운기 타봤나? 네. 타봤나 언제? 오늘도 타본 거야. 10살 때 외갓집에서 쌤도 어릴 때는 경기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외갓집이 농촌 여기 군위역이었는데 군위였는지 아나? 하여간 거의 엄마가 그러니까 우리 나하고 쌤 남동생을 별로 방학 때는 키우기 싫었는지 외갓집에 맡겼습니다. 한 달쯤. 놀러 간 거지. 거기서 그냥 농사일도 돕고 곤충 잡고 하면서 해서 경운기를 맨날 타고 다녔죠. 그래서 그 경운기는 타고 가서 가다가 뭡니까? 어디 됐습니까? 실종됐지. 그 다음 마지막에 어디 됐지? 죽었죠. 자 하나만 더 빌려볼게요. 죽음은 가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주인공의 이 죽음은 이런 겁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황망군은 많은 사람들과 달리 이런 어떤 이타적이고 공동체주의적인 인간이기도 하지만 또 뭡니까? 가장 성실한 농민이기도 하죠, 맞죠? 맞지? 황망군만 부채가 없습니다. 맞지?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까? 그만큼 어떤 농촌사에 희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도 되겠죠. 희망이 없는 농촌사회를 의미한다. 마지막 이거에 보면 마지막 진정한 농민이 죽은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황망군의 죽음이 황망군의 어떤 개인적인 책임입니까?
항만근이 실종된 이유였던 뭡니까? 우선 항만근이 경기를 타고 간 누구 뭐고 요 중에서 마을 이장이 맞지. 뭔가 좀 아무도 경기 안 타고 갈 같으니까 자기 그거 뭐고 자기 어떤 그 이장으로서의 어떤 그 체면 때문에 항만근을 이용한 어떤 혐의가 좀 있죠. 그래서 항만근 불러서 뭡니까? 야, 니 같은 사람이 딱 경기 타고 앞장서야지 막 이렇게 하잖아, 맞지? 그리고 항만근이 실종된 지도 뭡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나? 없죠. 아쉬운 거 뭡니까? 항만근이 이렇게 마을을 도맡아하니까 그거 안 하니까 항만근 마음이 없으니까 아쉽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을 구성원인 항만근에 대한 실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항만근을 죽였다. 얘기할 수 있죠. 평소에도 무시하고 어떤 일이 생겨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기적인 마을 사람들 중에서 볼 수 있는 이기적인 현대인에 대한 간접적 비판.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나 손해 관계없으면 타인이 관심이 없죠. 그런 겁니다. 만약 극단적으로 나도 만약 내가 수업하다가 다음 주부터 안 나와. 알고 보니까 사고 당했어. 교통사고. 그럼 어떡해? 예? 그럼 어떡하겠노? 성훈이가 어떡하래? 대표로 얘기해봐라.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 현대인이죠. 맞죠? 선생은 바뀌면 됩니다. 맞죠? 바뀌었는데 막 더 막 잘 가르치는 선생님 아니면 더 막 여러분 인기 있는 선생님이니까 더 잘 됐네 이렇게 되겠죠. 아니죠. 뭐 방금 얘기했잖아. 그럴 수 있잖아. 그냥 선생님 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삐지고 하지 않겠죠. 다 엎드려쳐. 이제부터 다 의자 없이 수업한다 알겠죠? 장우는 무구나무 수업이지. 알았어.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한번 필기해봤고 여기 내용 완벽하니까 이제 교재를 보면서 지문을 보면서 이제 한번 여러분 지문도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어느 부분인지 근데 여러분들 사실 배웠지만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배운 작품을 다 이렇게 뭐 잘 확실하게 아는 거 아니지. 근데 여러분들 대답한 거니까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 주거리는 이제 항만근이 어려서부터 어머니 살림을 도맡아 했고 징집영점이나 징집영점 뭡니까? 여러분들 이제 곧 받겠지? 몇 년 뒤에 한 1, 2년 뒤에 받겠죠? 군대 원하는 초대장이죠. 그래서 이거는 초대장은 나중에 뭐고 그거는 뭐지? 징집영장이 이거 아닌가? 하여간 신체 검사. 여러분들 아마 수능 아마 딱 이때쯤 내년에 무슨 주나? 알잖아. 내후년 2년 뒤 이때쯤 아마 다 병준을 부를 겁니다. 부르면 신체 검사를 하죠. 요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행 때는 가면 다 벗으러 갑니다. 물론 다 탈의실 가서 그러니까 갑자기 범죄자가 아니니까 구치소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탈의실 가서 다 벗고 딱 이상 팬티 하나 줍니다. 수영복 좀 사각 트렁크 같은 팬티 색깔이 주황색이었어요. 형광색 느낌. 그걸 다 입고 그 팬티만 입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키 재고 뭐 하고 이렇게 신청서 하는 거죠. 아니 팬티만 입고 다 벗고 좋은. 그런 좀 상황이다. 그래서 요즘 이제 등급이 나온 거죠. 선생님도 1급 나왔습니다. 내 같은 놈도 1급 나왔으니까 아마 다 여기는 다 1급 나올 것 같습니다. 4급 아니에요? 4급 뭔데? 4급은 방인데. 저 오래 학기도 못하는데. 저 오래 학기도 못하는데. 왜 못하는데? 몸이 안 좋아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개인의 그런 거니까 참. 예. 그냥 살펴보면 되는 거 아이가? 저 고칠 수 없는 병이 하나 있어요. 그걸 지금 밀고 있는 거가 군대 안 가려고 키우고 있는 거 병을. 근데 쪼그려 앉는 거 안 된다고 해서 군대 안 가지 않을 겁니다. 인대가 하나 나왔어요. 그럼 왜? 다친 거야? 네. 그래? 인대 아니다. 네 꿈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면제 맞죠? 네.
근데 그 다칠 때 이게 군대 이렇게 하면서 다친 건가? 이게 면제 이러면서 다친 건가? 다치고 하루 뒤에 하루 뒤에 그랬죠. 날씨에 예측할 수 있죠. 날씨? 비가 온 적이 시려요. 진짜. 쪼그랑기 안 된다. 달릴 수는 있지. 아니요. 근데 진짜 개가 막 미치게 뛰어도 막 그냥 건너. 예. 저 근데 뭐 안 가면 좋죠. 안 가면 좋습니다. 안 가면 뭐 남들 사이 무시당하고. 인형 벌잖아요. 인형 벌잖아. 그럼 뭐 열심히 살아야 버는 거지. 그냥 뭐 오용병 살면 그냥 여러분들 군대 가는 것만큼 열심히 살기 힘듭니다. 그 기간 동안 내가 볼 때는 그 나이에 또 20대 초반에 과연 군대 안 가고 그만큼 군대 가는 거 열심히 살 수 있을까? 열심히 시청 가면 되죠. 너? 열심히 시청 가면 돼요. 시청. 시초 뭔데? 공이. 그럼 면접 모른다면서? 공익 가면 차는 난 현역 간다. 공익 갈 바에는. 공익 가면 돈 내기 한 개도 없습니다. 시간 더 쓰고 시간 하면 더 많다 이가. 시간이 2개월이니까 더 많이 건다. 여하튼 징집검사 받고 오는 길에 신체검사 받고 오는 길에 뭡니까? 토끼를 만나. 토끼. 이야기 너무 압니까 여러분들? 토끼를 만나서 토끼가 커. 그래서 막 말도 하고 하니까 보통은 또 뭡니까? 막 무서워하는데 이거 항만근이었죠, 맞죠? 증언입니다, 맞죠? 이거는 항만근이 이런 거 겪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 마사도 뭡니까? 뭐 말도 안 된다면서 무시하지만. 그래서 항만근이 처음에는 토끼가 막 항만근을 막 가지고 노력하는데 항만근이 뭡니까? 토끼가 안 놔주니까 토끼가 제발 낙이 발고온다 제발 놔줘 하면서 하니까 뭡니까? 그래서 항만근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죠. 그래서 항만근의 소원이 그 세 줄 있죠. 뭡니까? 어머니가 어디 살고 아이가 효자네. 아내와 아들이 생기게 해달라고 말한다. 그 결과 항만근은 아내와 아들을 얻었습니다. 요거는 맞죠? 어떻게 아내가 생겼죠? 마을 저수지 맞죠? 여인이 맞지? 자살 기도를 하죠. 물에 빠져서. 그런데 그 여인을 구하면서 그 여인이 항만근 집에 살게 됩니다. 그냥 도망갔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고 내 기억에는 이거 읽은 지 꽤 됐는데 아기를 근데 낳았는데 아기가 7달 만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만근이 자식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아기를 가진 상태에서 항만근 집에 온 겁니다. 내 추측에. 그런데 이제 자식을 낳고 그냥 맞죠? 집을 떠납니다. 떠나면서 근데 뭐냐면 떠나기 전에 뭡니까? 경운기를 한 대 사줍니다. 근데 이때는 마을에서 항만근처럼 경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봤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만근이 경운기가 있으니까 경운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죠, 맞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경운기하기 때문에 옛날에 소가 했던 일이 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아내가 집을 나간 뒤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항만근은 마을의 인원으로 선실하게 살아간다 해서 뭡니까? 지금 바달락이 있는데 바달락 앞에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달락은 거의 소설에서는 거의 후반부에서도 꽤 거의 절정 결말 부분입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 농민 총궐기대라는 사건이 큰 사건이죠. 요거 때문에 뭡니까 이제 항만근이 맞죠? 이 대회 이후에 항만근이 실종돼서 민씨가 뭐 마을 사람들 모으고 해서 근데 민씨가 이장하고 갈등이 있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바달락은 뭐냐면니까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에는 이제 항만근이 실종된 것이 가장 참 맞죠. 먼저 발생한 사건이고 그다음 뭡니까? 사건이 이제 이렇게 요 소설 작품은 역수행적 구성이죠. 그래서 그 이전에 그러니까 항만근이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다 얘기하는 겁니다, 맞지? 그렇게 해서 바달락은 이거는 혹시 무슨 말인지 기억납니까? 농사꾼은 빚을 지면 안 된다 카이. 이거 뭔지 압니까? 민씨와 항만근의 대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만근이 그러니까 농민 총궐기대 전날에 맞죠? 그러니까 이장이 사람들 모아서 막 얘기하잖아. 하고 이제 다 이제 모임 해산했는데 민씨하고 항만근이 같은 방이 같아서 같이 가다가 민씨가 항만근한테 우리 집에 술 있는데 같이 드실래 하면서 둘이 같이 먹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농사꾼은 빚을 지면 안 된다 카이.
이거는 누구의 말이고? 황망. 황망근의 말이고 맞죠? 그 다음 갈로가 있죠. 갈로는 뭡니까? 한 번 빚을 지면 그 빚을 갚느라고 갚으려고 무지하게 일을 벌인다. 동네 곳곳에 텅 빈 우사, 우사는 여러분들 소집 맞죠? 그러니까 외양간입니다. 많은 똥만 빈구는 축사, 잡초만 무성한 비닐하우스를 보라. 농민복지, 소득 향상, 생활 개선 다 좋다. 그걸 제 돈으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빚을 지지 않고 제 돈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노름이라고 합니다. 노름이 뭡니까? 도박이제. 빚은 만근산의 눈덩이, 만근산은 이제 여기 이 마을의 근처에 있는 산 이름이죠, 맞죠? 항만근 이름도 뭡니까? 어머니가 이름 지기 귀찮으니까 그냥 만근산이니까 항만근 하지 않게 해서 지은 거죠, 맞죠? 만근산의 눈덩이, 처마의 고등처럼 자꾸 커진다 하면서 갈로 닫고. 그다음 또 뭡니까? 기계형용 카드레인만 집집마다 바퀴 달린 기계가 미치나 되나? 기운기, 트랙터, 콤바인, 이항기, 거기에 탈곡기, 건조기에 다 빚으로 상기라. 농사 지어봐야 그 빚 갚느라고 정신없다 하고 또 갈로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 지금 민씨 항만근과 민씨의 이 술자리를 어떻게 했냐면 우선은 갈로 앞에 부분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 직접 인용된 부분은요. 누구의 말을 직접 인용했다? 항만근의 말이죠. 그러니까 황만근 이렇게 하자. 민씨가 황만근에게 들은 말 중에서 어떤 부분, 인상적인 부분을 맞죠? 인용한 거죠. 물론 이거는 여기 있지만 이거는 민씨가 서술자가 아니고 맞죠? 3인칭 서술자이기 때문에 민씨와 항만근이 술을 먹는 그 장면을 이렇게 작가가 서술자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직접 인용한 부분은 항만근의 말이고, 그러면 갈로하는 이거 항만근의 말 맞습니까? 아니죠? 예.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서술자의 맞죠? 그러니까 항만근의 말과 관련된 부분을 서술자였던 요약과 해석이죠. 이렇게 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죠? 다 부분은 다달라 끝까지가 다 그런 식이죠. 뭐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그건 뭡니까? 이런 황만근의 말과 또 요 서술자의 해석을 통해서 농촌 현실을 맞죠?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여기 바달락은 우선 농촌 이런 표현을 통해서 농촌 현실의 어려움을 맞죠?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어려움의 어떤 그 소재는 뭡니까? 우선 빚. 다시 하면 농가 부채죠. 농가 부채. 그리고 그다음 보면 기계와 영농 맞지? 그다음 농약 쓰는 거, 또 비료 이런 것도 뒤에 얘기되고 있죠. 그래서 맨 마지막 항만근의 말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뭐냐면 거기 항만근의 마지막 말 말고 그 앞에만 보세요. 집에 들어갈 양속 곡속을 짓는 사람이 그 고마운 곡속 양속한테 장난치겠나? 저도 남도 해놓은 농약 뿌리고 비싸고 나쁜 비료 쳐서 보기만 좋은 열매를 뺐으면 그마이가 이렇게 얘기할 거 맞죠. 그 다음 마지막 말 보면 내가 왜 안 줬냐고 아무도 나한테 빚 준다고 않게 바보라고 아무도 보증서하는 이야기도 안 했다. 나는 내 짓고 싶은 대로 농사 지면서 안 망하고 100년은 살기라 하면서 맞죠. 그러니까 항만근 아까 했지만 항만근은 뭡니까? 항만근은 빚을 안 졌습니다. 그거는 뭐 항만근이 선택한 걸 수도 있지만 또 항만근 같은 이런 뭐라 해야 되나 여기 좀 바보라고 돼 있죠. 이런 인물한테는 맞죠. 빚이나 또 뭐 자가 뭐 알겠나 저 빚 뭐 부채가 은행에 뭐 돈 빌리는 거 모르니까 잠한테 얘기하지 말자 그런 게 있죠, 맞죠. 그래서 항만근은 혼자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항만근의 인식, 이 현실에 대한 항만근의 인식은 뭐냐? 전통적 소자본 노동 집약적 농업의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죠. 맞잖아.
먼저 그러니까 빚을 진다는 것은 뭡니까? 빚을 져서 많은 자본을 농업에 쓰거나 또 기계형도 뭡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옛날같이 소를 갖고 농사 짓지 않기 때문에 기계를 쓰는 건 맞는데 집집마다 뭡니다. 그런 기계를 많이 해서 그것도 이제 다 많은 돈을 소비하게 되는 거죠. 그 농약 비료 같은 것도. 그래서 작은 자본으로 노동이 맞죠, 중심이 되는 노동 집약적 농업이 맞죠, 바람직한 농업이라는 어떤 황만근의 인식 이자 또 뭡니까, 작가 인식이겠죠. 너무 농업이 너무 자본화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정부의 대출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봐달라 부분은 이렇게 이런 어떤 황만근의 말과 그에 대한 서술자의 해석의 형식으로 해서 농촌 현실이 어떤지 또 그에 대한 황만근의 인식을 통해서 작가의 인식을 간접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그 다음 이제 밑에 4단락은 뭡니까? 황만근의 죽음이죠. 일주일 뒤에 황만근을 얻었다. 그의 아들이 그를 안고 돌아왔다. 항아리밖에 안 되는 그의 뼈를 안고 돌아왔다. 경운기로 돌아왔다. 수레는 떼어내고 머리 부분만 트럭에 실려 돌아왔다. 황만근 아니면 그 누구도 작동시킬 수 없는 그 머리가 바보처럼 주인을 태우지 않고 돌아왔다. 이 부분이 황만근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고, 굳이 얘기한다면 점층적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문장이 점점 길어지고 있죠. 구체적으로 되고 점층적인 어떤 문장 표현을 통해서 황만근의 죽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뭡니까? 아달락이 뭐다? 이 작품의 맨 마지막이자 맞죠? 뭡니까? 그 묘비명 부분이죠. 묘비명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읽어볼까? 앞에는 됐고 76쪽 가보세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이제 민씨의 어떤 그를 통해서 황만근의 어떤 생전에 바람직한 어떤 그런 성격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근면 성실함과 또 겸손함과 이타적 면모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뒷부분은 술에 대해서도 맞죠. 황만근은 술을 좋아하죠. 그래서 술을 뭐 좋아했는데 하면서,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들 거기 그 술 부분 읽어볼게요. 어디부터 보냐면 76쪽 밑 위에서 6번째 줄. 선생은 천성이 술을 좋아했는데 사람들은 선생이 가난한 것은 술 때문이라고 했다. 선생은 여느 농사꾼보다 부지런했고 농사를 이겨 있었다. 문중 땅과 나이가 들어 농사가 힘에 붙인 사람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다. 농사를 짓때 땅에서 억지로 빼앗지 않고 남으면 술을 빚어 가벼운 기운을 하늘에 바치고 무거운 기운을 땅에 돌려주었다. 그러므로 선생은 술로서 망한 것이 아니라 술의 물감으로 인생을 빚어나간 것이다. 선생이 마시는 막걸리는 밥이면서 사직의 신에게 바치는 헌주였다. 힘의 근원이고 낙천의 뼈였다. 여기까지가 술에 대한 내용이고, 이 부분은 뭡니까? 사실 여러분들 뭡니까? 황만근은 맞죠? 밥 대신 술을 먹었죠. 맞죠? 항상 경운기에 보면 그 석유통 흰 거 있지? 거기다 술을 담아서 항상 가져다니면서 술 마셨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뭐 현실적인 뭡니까? 알코올 중독이죠. 알코올 저도 의존증입니다. 그런데 묘비명에서 뭡니까? 그것을 이렇게 그러니까 요 술 부분 여러분들 좀 다시 정리하면 술을 그 부분 좀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술을 좋아했던 황만근의 성품은 이렇게 하면 이거 뭐랍니까? 부정적일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맞죠? 아름다운 문장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거 뭐랍니까? 미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다? 여기 보면 술에 대한 어떤 긍정적 재해석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바람직하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술이라는 이 대상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방금 읽었던 그 문장, 뭐 황만근이 술의 물감으로 인생을 빚어나갔다 이런 문장이 나왔지. 아니면 또 그 뒤에 보면 뭐 술은 뭐다? 사직의 신에게 바치는 헌주자, 힘의 근원, 낙천의 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뭡니까? 미화하는 표현이죠.
그 다음 문단은요, 이제 그 죽음의 경위를 밝히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죽음의 경위, 어떻게 죽었는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보면 되겠고, 그 다음 문단 보세요. 그 다음 이제 끝나죠.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감탄하지 않는 삶이었지만 선생은 깊고 그윽한 경지를 이루었다. 보라, 남의 비웃음을 받으며 살면서도 비로하지 아니하고 홀로 할 바를 이루어 초지를 가하니 이었지 하늘이 낸 삶이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 이었지 하늘이 내고 땅이 이렇게 서는 삶이 아니랴 하면서 맞죠. 이거는 뭡니까? 예찬적인 어떤 어조로서 항만근의 삶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기 적으세요. 방금 읽은 세 줄은 항만근의 삶에 대한 예찬입니다. 예찬. 특히 문장에 맞죠. 말투가 그렇죠. 어찌 하늘이 낸 삶이 아니할 수 있겠는가, 맞죠. 이런 거 아니면 땅이 이렇게 서는 삶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하면서 어떤 그 선의적인 문장을 쓰면서 예찬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했지만 단기 4336 5월 수문안 하면서 마지막에 뭡니까? 이 글의 형식을 가르치고 있죠. 본디 묘지에나 쓰일 것. 그러니까 묘비명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묘비는 알다시피 무덤 앞에 세우는 그 비석이죠. 비석에 보면 뭐 씁니까? 보통은 뭐 우선은 뭐 망자의 어떤 이름을 쓰겠죠. 이걸 쓰고 옆에는 보통 뭐 씁니다. 그 망자가 남긴 자손들, 맞지? 남긴 가족들 이름을 쓰죠. 근데 좀 이렇게 뭐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니까 비석이 크잖아. 크니까 거기 그람표를 적는 겁니다. 알죠? 그게 묘비명입니다. 그럼 보통 뭐 적겠습니까? 거기에 죽은 사람이 생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그에 대한 평가, 또 죽음의 경위도 적을 수 있겠죠. 이렇게 죽었다. 이런 그러니까 묘비명의 형식을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묘지에다 쓸 것이지만 천지를 대영혼의 집으로 삼은 선생인지라 아무 쓸모도 없는 이 글을 세터말로 귀농하였다가 이런 것 없이 다시 도시로 흘러가며, 그러니까 뭔가 이 민씨는 다시 도시로 갔죠. 이 마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는지 알겠죠, 여러분들? 남해인 민순정이 엎드렸으다. 이렇게 하면서 끝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번 표가 좀 쉽시다. 묘비명을 쓰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자, 묘비명을 제시한 효과. 이것만 적고 쉽시다. 지금 술도 안 됐나? 지금 너무 많이 남았나? 아직 1시간 반 남았네. 문학 다 붙여야겠다. 첫 번째, 인물의 특별할 게 많네요. 항만근은 행적과 삶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그렇죠. 뭐 사실은 이 소설 작품 자체가 항만근의 인물의 행적과 삶을 표현한 건데 다시 한번 맞죠, 여러분들. 그것을 명확하게 요약해서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는 인물의 죽음을 기리는 거죠. 기린다. 그러니까 뭐 이 죽음을 기린다 하지.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작품 전체는 보면 해학적인 맞죠? 문체가 많죠. 해학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작품 전체는 항만근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해학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사실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학적으로 계속 그려진 인물이 완전히 죽었잖아. 죽었기 때문에 이게 좀 안 맞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묘비명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뭡니까? 인물의 죽음을 좀 이렇게 마지막에는 엄숙하게 기리는 효과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품 전체의 해학적 어투와 대비되고 있죠. 인물의 죽음까지 해학적으로 가면 안 되잖아, 맞지? 더구나 이 인물의 죽음이 아까 했지만 주제의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학적으로 하면 안 된다. 세 번째, 인물의 긍정적 성격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죠. 왜냐하면 소설이기 때문에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성격을 드러낼 수 있는데 이 부분 여기서 뭡니까?
그래서 직접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주제 의식의 효과적 전달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면 작가가 전달하고자 주제 의식 중 하나가 뭐냐면 지금의 어떤 현대 사회 혹은 농촌 사회가 너무 자본주의 영향을 받았다. 맞죠? 그러니까 너무 이기적이고 자본주의적이 됐다. 그래서 항범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제의식과도 관계되는 거죠. 필기를 많이 했네요. 그 밖에는 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 작품이 고전 소설의 요소를 맞죠. 아까 좀 해학적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인물의 어떤 삶과 출생부터 죽음까지를 다루는 어떤 전의 양식을 취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것들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정기적이기도 하죠, 맞죠? 토끼 이야기도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전 소설적인 요소가 있다. 자, 그다음 이거 눈물을 하고 싶을까? 눈물. 뭐야, 뭐 핸드폰 바꾸려고? 바꾸려고 막 땅이 막 처박네. 세뱃돈 많이 받았나 보네. 30분. 오늘 8시 시작. 쉴 때 되죠. 천이 얼마 됐네. 됐네. 오.